눈앞에 온 기회가 있는데 이번엔 놓치지 말자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돈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저도 궁금한데, 돈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거 가지고 맨날 영상도 많이 나오고 뭐 저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항상 그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때그때 이 얘기가 맞구나라고 해도 또 며칠 지나고 몇 주 지나면 또 약간 좀 잊어버리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일상생활 하기 바쁘고 하다 보면은 또 이런 철학적인 얘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과하기도 하죠. 대부분 돈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저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네, 그럼 왜 벌고 싶으세요? 저 좋은 차도 좀 타고 집도 좀 좋은 데 살고 한강뷰에서도 좀 살고 싶고, 그다음에 뭐 여행도 가고 싶고 뭐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대부분 돈이라는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소비가 떠오르거든요. 돈은 소비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걸 왜 벌고 싶으세요? 돈 많이 쓰고 싶어서요. 왜 돈을 많이 쓰고 싶으세요?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고 싶으니까요.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돈은 소비할 수 있는 자유. 자, 근데 실제로 돈이라는 게 그런 걸까? EBS 다큐멘터리가 있었거든요. 돈의 얼굴이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또 책으로 엮었는데, 이 책 내용을 가지고 제가 오늘 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돈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데, 옛날부터 철학자들 있잖아요. 철학자라거나 아니면 어떤 투자의 어떤 구루,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돈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돈은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을 뿐 목적 그 자체는 아니다. 이게 철학적으로 보면 멋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돈이 만들어진 거지 돈을 목적으로 살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이런 게 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인데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분이 돈은 좋은 하인이지만 나쁜 주인이다. 되게 멋있는 말이죠. 돈이라는 거를 내가 수단으로 생각하면 정말 좋은 건데, 돈이라는 거를 내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나쁜 게 없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한 줄 짧은 걸로 얼마나 멋있게 말을 하는 거야. 역시 철학자. 좋은 하인이지만 나쁜 주인이다. 그리고 이제 워렌 버핏 이분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은 자신이 하고 싶은 거를 할 자유를 준다. 다만 돈을 숭배하면 그것이 당신의 주인이 된다. 이게 철학자의 급으로 가면요, 거의 돈에 대해서는 수단이지 돈을 너무 목적으로 돈을 위해 살지 말라라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돈이 도대체 뭔데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그냥 많으면 좋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돼가지고 막 멋지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철학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더라도 돈은 훨씬 더 복잡스러운 거거든요. 오늘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이분이 이런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당분간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하긴 할 건데, 지금 뭐 집값도 그렇고 뭐 부동산 뭐 경기 침체 뭐 복잡스러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할 게 많다. 그래서 당장 할 수 있을지 아닐지 좀 많이 따져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도대체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좀 간과하는 분들이 많아요.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이런 걸 했거든요. 뭐냐면 2022년도 그때가 어땠던 때입니까? 막 금리 미국이 막 폭등시키고, 그리고 막 전 세계적으로 막 인플레가 늘어나면서 야, 이제는 막 물가가 막 상승한다. 이제 뭐 이거 막 긴축해야 된다. 뭐 이렇게 했던 때가 2022년인데, 이때 이 튀르키예에서는 정반대의 정책을 써요. 자, 금리 인하를 시킨다.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종교적 성향이 있던 분이래요. 그래가지고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뭔가 그 이슬람에는 뭐 금리를 뭐 받으면은 뭐 돈을 이자놀이를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뭐 경전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경제 성장을 뭐 하겠다 하면서 남들 금리 다 올릴 때 금리를 막 낮춥니다. 그래서 경제 활성화 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게 잘 됐을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튀르키예의 금리 인하 정책은 완전 경제를 박살내버립니다. 그래서 이 14% 정도의 기준금리를 10.5, 9, 8.5로 점점 낮추기 시작해요. 그런데 미국은 그때 동시에 막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긴축하고 다들 물가 상승에 막 버티려고 하는데 터키는 돈을 막 풀었던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물가가 폭주했겠죠. 자, 모두가 금리를 올릴 때 나홀로 금리 인하하니까 돈이 풀리고 물가는 폭주한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2024년 2월 기준으로는 기준금리가 45%다 했는데 지금도 아마 46%인가 그러거든요. 기준금리가 45%가 됐어요. 여러분들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5%인데 한 번 그 실수를 하는
한번 잘못된 경제 정책을 펼치는 순간 세상에 돈이 풀리기 시작하고 물가 상승률이 폭주하기 시작하면서 이 물가를 잡을 방법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를 다시 올리기 시작하는데 8%가 순식간에 45%까지 올라갑니다. 자, 근데 물가 상승률은 얼마라고요? 65%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막 폭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금리 인상도 같이 폭주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니까 금리 인하하면서 돈도 많이 풀렸었는데 다시 금리를 막 이렇게 올리니까 경제가 완전 박살이 났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튀르키예 이 국민들이 이 튀르키예 통화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국 통화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됐냐? 금을 막 사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미국 연준이 금을 약 8,000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튀르키예의 이 가계 금 보유량이 5,000톤이라는 거예요. 5,000톤. 뭐 비트코인을 사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어차피 내가 돈을 들고 있어봐야 이 화폐를 가지고 있어봐야 이게 돈이 막 휴지 조각이 되고 있는 거니까 뭐 이게 물가 상승률이 65%가 말이 됩니까? 뭐 5%만 올라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돈이 휴지 조각이 되니까 다 금을 사요. 그래서 금으로 월세도 내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2025년 그럼 지금은 좀 물가가 잡혔을까? 살짝 잡혀가지고 이제 38%가 상승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올해만 물가가 38%가 올랐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하냐? 돈을 벌면 바로 써버리는 거야. 돈 벌자마자 바로 그 즉시 모든 물건을 삽니다. 왜? 물건이 계속 비싸지니까 돈을 저축할 수가 없어요. 저축하는 순간 바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실물 물건을 사야 돼. 뭐 음식을 사든 통조림을 사든 뭐 집을 사든 뭐 차를 사든 뭐든 안 사놓으면은 이 가격이 폭주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25년 반 지났는데 38%가 올라갔다. 자, 일본은 반대로 저금리를 엄청나게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30년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보면은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보면요. 2%를 보통 대다수의 나라들은 이 정도가 적정하다고 해가지고 요걸 이제 관리하는 물가로 이제 기준을 잡아서 통화량을 좀 조절을 하는데 보면은 2% 기준으로 봤을 때 1980년대부터 일본은 항상 낮았어요. 대부분 물가가 낮아가지고 거의 인플레가 없던 나라였고 거꾸로 막 디플레가 와가지고 우리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일본에 뭐 놀러 갔을 때랑 지금 갈 때랑 완전 다른 느낌을 받잖아요. 예전에는 일본이 좀 물가가 좀 비싼 느낌도 있었는데 이제는 물가가 되게 싸네. 일본이 잘 사는 나라인데 왜 이렇게 음식도 싸고 되게 저렴하지? 되게 가성비 나라가 됐지? 라는 느낌을 받는 게 물가가 안 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물가가 계속 올라가지고 임금도 올랐는데 일본은 물가가 안 오르고 임금도 안 오르니까 계속 물가가 정체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약간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가가지고 쇼핑하는 느낌을 받는 거죠. 자, 근데 이게 30년 만에 오랜만에 물가 상승이 온 거예요. 2023년에 3%가 오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일본인들한테 갑자기 물가가 확 올라가는 경험을 정말 오랜만에 한 거예요. 그래서 2006년에 380엔이었는데 2010년 380엔, 2015년 380엔, 2018년도 380엔이었는데 2023년에 갑자기 460엔이 됐대요. 자, 그러면 이거를 뭐 이제 덮밥인데 이 덮밥 먹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본인들은 임금도 안 오르고 물가도 안 올라서 그냥 이거 벌어서 그냥 이렇게 조금씩 쓰고 살았는데 갑자기 물가가 이렇게 막 1.5배 가까이 올라버리면 이거 어떻게 씁니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분들이 일본의 노인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준코 씨의 얘기가 이 책에 나오는데 뭐 70대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은퇴를 했다가 다시 재취업을 합니다. 왜냐면 물가가 너무 올라버리니까. 그러니까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이 임금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제한돼 있는 그 디플레의 나라 일본 입장에서는 이 생활 물가를 감당하기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다시 재취업을 하고 또 열심히 막 살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내가 많은 나이에 다시 일하게 될 줄은 준코 씨 본인도 전혀 예상을 못했다. 젊은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다. 어느 시점에는 제대로 저축해야 된다. 만약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를 계획하고 생활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임금 상승이 못 따라가는 순간 엄청나게 가난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물가 상승인데 도대체 왜 일어나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사실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이 화폐라는 돈이라는 이 시스템이 없다면 인플레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돈이라는 거는 결국에 교환을 하기 위한 그냥 매개체일 뿐인데 사과라는 걸 내가 사 먹고 싶은데 이 사과를 사려고 원래는 뭐 볼이나 밀 같은 거를 주면서 이제 물물 교환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항상 사과 10개는 밀 뭐 몇 킬로그램인 거죠. 근데 이거를 돈이라는 화폐로 서로 교환하기 편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 100만 원으로 사과를 만약에
뭐 10개를 바꿨다. 근데 이 돈이라는 게 계속 100만 원으로 사과를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200만 원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사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이게 올라가는 거야? 라는 거를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돈이라는 거 자체는 그냥 교환 가치라는 개념을 갖게 되면 사과값이 올라가는 게 이해가 됩니다. 이 돈이라는 거는 절대 고정된 수량이 아니잖아요. 계란값이 왜 이렇게 올랐지? 사과값이 왜 이렇게 올랐지? 라고 말하시는 거는 인플레이션, 이 돈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고요. 뭐 사과가 올랐네? 계란이 올랐네? 이게 시중에 돈이 더 풀렸구나. 시장에 돈이 풀리면 물가가 올라가는구나. 라는 거로 이해를 하셔야지 이 기본적인 금융 지식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돈이라는 거는 고정된 수량이 아니구나. 라는 거 1번. 두 번째, 돈이라는 거는 늘어날 수 있구나. 돈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물가가 올라가네? 자, 그러면 돈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면 물가는 더 빨리 올라가겠네? 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튀르키예가 금리를 낮추고 돈이 유동성이 막 풀리니까 어떻게 된 거야? 물가가 막 폭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통화량이죠. 우리나라의 돈의 양이라고 말할 수 있는 M2를 보면요. 2023년에 한번 약간 주춤하죠? 주춤하고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까지는 약간은 그래도 좀 주춤할 수 있었지만 2024년, 2025년 해가지고 통화량이 꽤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23년 이후로 물가가 올라갔겠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평소에는 국가가 세금을 걷어가지고 뭘 해결을 하거든요. 세금 걷어가지고 뭐 이렇게 예산도 쓰고 뭐 복지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이건 예산을 마련하기 좋고 세금을 걷기 좋을 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그런 시기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은 세금을 더 내기는커녕 지원금을 달라고 아우성쳤다. 언제? 코로나 때. 코로나 때는 지금 장사도 안 되고 다 안 되는데 어떻게 지원금을 줄 수 있을까요? 줄 방법이 없잖아요. 세금을 더 걷어가지고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정부가 뭘 했냐? 세금을 거두지 않았음에도 막대한 자금을 만들어서 줍니다. 뭘로? 돈을 발행해서. 그래서 이게 통화량이라는 거예요. 통화량이 늘어나면 돈이 생기고 그 돈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물가가 상승한다고. 물가가 상승한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돈의 가치가 줄어들면서 물건값이 비싸지는 겁니다. 돈이 더 늘어났으니까. 자, 화폐 발행 행위가 실질적으로 세금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린다라는 거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린다는 걸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돈이 많이 풀린다? 세금이 늘어나는 거네? 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이해가 쉽습니다. 근데 돈을 푸는 거는 뭔가 내 주머니에서 돈을 뺏어가진 않기 때문에 세금이라는 느낌을 못 받아요. 근데 세금을 걷든지 돈을 풀든지 어차피 내가 가난해지는 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세금을 징수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화폐 발행은 일종의 세금입니다. 라는 게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의 폴 터커 교수님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리는 게 세금을 걷는 것과 똑같구나. 자, 유동성 증가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으로 돌아오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때 돈을 엄청나게 풀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물가 상승이라는 후폭풍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금리도 올리고 갑자기 막 경제가 막 쪼그라들고 하는 일들을 겪었던 거잖아요. 이 부작용이 돌아오는데 인플레이션은 일종의 세금입니다. 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잖아요. 제가 방금 말했던 거.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10%라면 이 지폐의 가치는 10% 낮아지는 겁니다. 물가가 5% 올랐다면은 돈의 가치는 5% 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정부가 돈을 풀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지폐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10%의 세금을 낸 겁니다. 자, 물가가 올라갔다? 나는 물가가 올라간 만큼 세금을 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런 금융 지식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풀리는구나. 근데 왜 이렇게 계란값이 비싸졌지? 아이씨, 살기 힘드네. 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그만 거기서 멈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내가 세금을 뜯긴 거나 마찬가지인데. 자, 그래서 국회는 세금을 거두려 애쓸 필요가 없이 세금을 거둔 효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부가 티 안 나게 세금을 걷는 방법이다. 아르헨티나 전 대통령이죠. 알베르토 페르난데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전 국민 무상복지 확대와 보조금을 늘리겠다는 걸로 해가지고 당선돼가지고 진짜로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이거를 이제 막겠다고 다시 이제 뭐 해가지고 이제 약간 물가 잡고 하고 있는데 2023년에 211%가 올랐대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211%가 오른 거예요. 이 시중에 돈을 막 푼다. 그러면 세금을 걷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막 풀겠다는 건 엄청난 세금을 걷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로? 물가 상승률로 세금을 걷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렸겠죠. 그러니까 200%나 물가가 올랐겠죠. 자, 인플레이션은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서 빌린 사람에게 돈을 이전시킨다. 빌려준 사람이 빌린 사람한테 돈을 주는 개념이에요. 이것도 있거든요. 왜 그렇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돈을 빌린 사람이 승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수 있죠. 근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은 승자가 될 수 있는 개념이에요. 아니 근데 이자를 내잖아요 라는 개념이 붙죠. 근데 요거는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은행은 사실 없는 돈을 막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뭐 1억이면 막 10억을 막 빌려줍니다. 그래서 사실 없는 돈을 막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은행은 은행대로 돈을 벌고요. 돈을 빌린 사람은 돈을 빌린 사람대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늘어날 확률이 높고 돈이 막 풀리고 이런 상황이라면 돈을 빌려야 됩니까? 아니면 은행에 돈을 저축을 해야 됩니까? 이 두 가지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한국 경제 성장률이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점점 더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들만 막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가 이제 침체기로 가는 거잖아요. 뭐 확연한 침체기로 가죠. 그러면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해가지고 경제를 살리려고 할 거예요. 경제 살리기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경제를 살려야죠. 경제를 살리는데 문제는 뭐다? 돈이 풀리고 물가는 올라가고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세금을 내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뭘 하라고요? 돈을 빌려서 뭔가를 사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물가 상승률을 이겨내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럼 아무거나 사도 다 오릅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여기 뭐 짐 로저스와의 인터뷰도 이 책에 있는데 뭐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정답은 없다. 정답이 있으면 누구나 그걸로 돈 벌었겠죠? 라는 게 이제 투자로 성공한 분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공부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한 다음에 확신이 들면은 투자를 해라. 모든 분들한테 확실한 방법을 제시하고 싶지만 각자 방식으로 알아서 배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게 돈이 될 줄 알고 투자했다가 돈을 깨먹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돈 되겠지 해서 샀는데 엄청나게 돈을 벌고 하는 거죠. 투자라는 거는 당연히 뭐 원금 보장해주고 하는 것들은 뭐 은행의 이자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다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다? 이럴 때일수록 가지고 있는 사람, 돈을 저축하고 있는 사람보다는 돈을 빌린 사람, 무언가를 사놓은 사람, 어떤 자산을 사놓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세금, 인플레이션이라는 세금을 피해서 경제적 고통을 조금 덜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지금 돈을 나는 풀 것이다. 돈 무조건 풀 거고 난 돈이 어디로 가기를 바란다라고 아예 대놓고 말하고 있어요. 돈 푸는 정부에서 돈이 가길 원하는 방향을 정해놨는데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정부에서 지금 국내 주식에 돈을 막 보내겠다고 아예 그냥 대놓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부동산 대출 규제 나왔잖아요. 대출 규제 보면 어떻게 돼요? 10억 정도 되는 부동산은 규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10억 정도는 안 하겠다. 자,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계속 낮춘다고 하잖아요. 금리 계속 내린대요, 이제. 자, 그리고 이제 돈을 막 풀 거래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돈이? 이제 상업용 부동산으로도 가겠죠. 이쪽은 이제 금리랑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거든요. 금리 내려가면 월세는 이제 인플레가 오기 때문에 월세도 올라가겠죠. 월세 올라가고 금리 내려가면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고 실물 자산들이 비싸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식, 뭐 부동산, 뭐 상업용 빌딩 뭐 이런 것들은 국내 영향을 받는 것이고 코인은 이제 글로벌 유동성에 영향을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방향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나는 그럼 뭐 하고 있지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유동성 장세에서는 돈을 벌어야 본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코로나 시절 때 주식이 막 올라가고 뭐 코인도 올라가고 뭐 부동산도 올라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내가 돈을 못 번 사람들 있죠. 돈을 못 버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양극화가 심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세금을 안 냈던 거예요. 나는 세금을 다 낸 거죠. 물가 상승, 인플레라는 돈의 유동성이라는 세금을 다 낸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어떻게든 이겨내고 자산 가치를 늘렸다는 거죠. 그게 본전인데 나는 그 본전을 못했기 때문에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자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앞으로 돈의 가치가 더 빠르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는 내가 잘 못하면 본전도 못 챙기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자, 근데 대부분 지금도 아마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대부분 조금 더 지켜보다가 좀 지켜보다가 어떻게 좀 상황 봐가지고 분위기 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안 하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또 막 불꽃이 막 붙었을 때, 막 불장이 왔을 때 나중에 들어가가지고 손해보거나 뭐 이런 둘 중에 하나를 할 확률이 높죠. 지금 유동성 확대 시기가 다시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미 일부 시작이 됐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어떤 움직임을 선택해야 될지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명언 같은 게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토머스 에디슨, 우리가 아는 그 에디슨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회는 작업복을 입고 땀을 흘리는 모습으로 온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회를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해석이 어려워서 그런데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기회라는 거는 오는데 옆에 있는 그냥 우리가 아는 되게 일반인의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 그게 기회인 줄 알았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투자를 했었어야 돼요. 유동성이 막 늘어날 때 그때 집을 샀었어야 됐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냥 그때 살 걸이라는 얘기를 멋지게 표현을 하신 거죠. 자,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그냥 일반인의 모습으로 옆에서 쓱 올 겁니다. 그 기회라는 게 이미 와 있을 수도 있겠죠? 지금 정부도 돈을 풀고 방향성도 정해줬는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또 이제 지나가게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이번에도 또 한번 놓쳐가지고 그때 살 걸 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은 이번에는 놓치지 않고 한번 잘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지 결국에 본인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나중에 지게 되는데 돈을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확정적으로 가난해지는 세금을 내게 될 것이다. 이게 이 책의 어찌 보면 중요한 내용 중에 한 부분이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정리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